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수사입니다. 9월 1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사지 마라 했지? 집 사지 마라 했지? 무리해서 빚 많이 내서 요렇게 누가 이야기했어요?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한은도 이야기했고요. 비슷한 시기에 박자를 맞춰서 연준에서도 파월이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IMF가 이야기했고, 지금은 정부까지 나서서 집 사지 마라 하잖아. 집 사지 마라 했지. 무리해서 집 사지 말라. 이런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호 보내주고 있어요. 특례를 해줬을 때는, 대규모 규제를 풀었을 때는 사라. 그런 신호였다면 지금은 사지 마라. 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일시적 2주택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이다. 투자시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이것이더라. 2021년 말 대구 데자뷰, 2022년 초 부산, 22년 초 부산의 데자뷰가 아닐까. 6억 이상 DSR 규제, 6억 이상 특례 중단, 시장 금리가 오르는 현상, 상단이 지금 6%를 지금 갓 돌파했죠. 주담대 최고치 갱신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고요. 대출 규제, 21년도에는 대출 총량제로 인해서 갑자기 연말에 대출이 막혀버리는 상황이 생겼죠. 그 상황에서도 빚내서 집 사라고 부산에서는 난동을 치기는 사람들이 있었죠. 집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금 사면 오른다. 집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그게 그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50년 주담대 막 중단되는 현상, 50대에 접어든 사람들은 40년, 50년 대출 받고 싶어도 못 받죠. 50대 30년 초가 대출 안 됩니다. 그거 뉴스에 같이 나온 내용이고요. 카카오뱅크 1주택자 신규 주담대 안 된다. 이거 다른 은행으로 번질 염려도 있어요. 다른 은행으로 번질 염려도 있어요. 이게 제일 치명적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투자시장이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일시적 2주택자 제도. 요거 언제 나온지 아시죠? 제가 요 역사까지 법령을 다 찾아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아마 93년도 무렵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때 당시에 요게 나왔어요. 원래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자가 허용됐어요. 뭐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지역으로 뭐 가는 그런, 타지역 가는 것도 아니었지 싶은데 몇 가지 사례가 없었어요. 제가 옛날 요 영상 남겨둔 게 있는데 또 기억은 또 가물가물합니다. 아무튼 김영삼 정부 시절에 문민정부가 들어서는 이 어수선한 이 시절에 이 건설업체들이 짰다. 단디 짜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지어가지고 미분양 같은 거 나오고 하니까 그것을 빨리 소진시키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이 나왔던 거죠. 그런 대책 나왔을 때는 뭔가 좀 맞죠. 정부 정책이 뭔가 나왔을 때는 이용할 건 다 이용해 먹자. 이용할 건 다 이용해 먹자. 네, 요거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대출 시장이 옥죄어지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매물이 급증하는 현상. 지금 똑같은 현상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가 어떻게 현상이 나타납니까? 가격이 올랐으니까, 일부 올랐으니까, 한 10% 정도 올랐으니까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갑자기 또 눈높이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거래는 더 줄어들고 매물은 다시 더 늘어나고 이 악순환의 순환고리가 또다시 시작되었다. 특례 소진 전에 사자. 다양한 부양책이 나올 거니까 사자. 50년 주담대가 막힐 거니까 사자. 자, 이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현상. 8월달, 9월달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거 일종의 명현현상이다. 자, 금융치료 들어가려고 하니까 예기치 않게 금융치료하는 목적이 뭡니까? 좀 시장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 거래량이 나타나는 증세. 금융치료 좀 하려고 하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현상. 이것은 다름 아닌 명현 반응, 명현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고요. 대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대출이 목구녕까지 차올랐다. 이자 갚느라고 소비를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람들이 돈을 안 쓰나 싶어서 가보면은 네이버에 한 자영업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것이 카페 회원수가 한 130만 명 정도 되든가. 여기 어제 회원 가입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탐지해 보려고 검색어를 분위기 이렇게 넣어서 보면은 개개의 사업장들이 지금 경기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다, 안 좋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너도 나도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요거 쭉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DSR 우회로가 사라진다. 돈 살포기가 고장났다. 돈 쓰고 싶어도, 야, 전기세로 뜯어가. 주유비로 뜯어가. 돈 뜯어가려고 혈안입니다. 건강보험료 오르고, 뭐, 국민연금도 올린다 하고, 써보지도 않고, 사라지는 돈들이 너무 많아요. 유가 90불. 어제 간밤에 찍었어요. 지금 아마 요 이상이지 싶어요. 이 100불 간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10월이 되면 유류세에 지금 한 200원 정도 할인되죠. 휘발유 기준으로 200원 정도 할인되고 있는 게 지금 세제 감면 효과를 좀 줘서 200원 정도 할인된대요. 10월이 되면 요거 종료 예정이에요. 물론 내년 총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장해 줄 수도 있어요. 세수가 덜 거치기나 말기나 나라가 한 60조 이상의 적자를 내기나 말기나 일단 그것은 추후의 문제고 일단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섣불리 져버리기는 쉽지 않지 싶어요. 요거 져버리는 순간 유가 환율 이거 감안하면은 휘발유값 2,000원 넘어갈 거예요. 2,000원 넘어갈 겁니다. 아마 지금 수준 지금 1,800원 이상도 체감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1,700원 후반대에 휘발유를 넣고 있는데 아마 1,800원대 이상도 체감하는 분들 계실 텐데 다음 달 되면 갑자기 기름값도 엄청나게 오를지도 모르겠어요. 세금이 안 그치니까 어떤 정책이 나오냐 하면은 지금 자동차세. 야, 옛날부터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내 차는 똥차인데 차 그 가격이 차량 가격이 한 150만 원밖에 안 잡히는데 10년 넘었거든요. 150만 원밖에 안 잡히는데 차량 가격이 이건 뭔가요? 세금을 얼마 내더라? 한 40만 원 내든가. 야, 한 1.5억짜리 150만 원 말고 이거보다 100배 비싼 한 1.5억짜리 전기차 가지고 있으면 세금 얼마 내나요? 이거 한 20만 원 내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옛날부터 계속 이야기해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자동차 업계 파워가 굉장하니까요. 자동차와 건설사가 얼마나 많이 망쳐놨냐. 자동차 처음 도입되던 그런 시기에요. 1인 차고제 있죠. 1인 1차고제. 1차 차고제. 1인 1차고제. 요 차고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차고 가진 사람이 차를 살 수 있다. 요 일본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자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에서 반발하고 난리 났습니다. 야, 그러면 차를 누가 사냐. 그래서 자동차 업체가 이겼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각종 골목마다 아파트마다 주차 대란을 겪고 있죠. 건설사 마찬가지죠. 주차장 더 많이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럼 건설 단가 올라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집 사면 더 부담스러워지니까 집을 사기 힘들어지겠죠. 야, 요새 짓는 집들이 뭐 주차 대수 1.23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집집마다 2대씩 차 가지고 있는데 전체 5천만 가구 중에서 차량 개수가 2천만 대 더 넘어서잖아요. 집집마다 차 2대씩 안 가지고 있는 집 잘 없잖아요. 근데 1.23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야, 그래서 이게 맨날 주차 전쟁이고 신축 아파트들도 가면 난리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요거 한 발짝씩만 양보해 나갔어도 됐을 텐데 양보 1도 없죠. 아무튼 이 자동차세 왜 이야기가 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느냐. 전기차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세수가 줄어들더라는 거죠. 결국 더 비싼 차에 많이 뜯고 더 싼 차에 적게 뜯는다. 근데 더 싼 차에 요거 150만 원이면 저는 진짜 자동차세 1년에 한 4만 원만 내도 될 기입니다, 진짜. 차량 가액으로 기준으로 하면. 근데 또 그렇게 안 하죠. 또 차량 무게가 어떠니 뭐 어쩌저쩌니 오늘 쓸데없는 이야기 너무 많았네요. 네. 시장금리 기존금리는 고정된 지가 벌써 7개월이 지났는데요. 시장금리는 계속해서 뛰어오르더라. 요 100분 토론에 나오셨던 요 교수님 대출받을 사람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너무 늦었다. 지금 가계부채 문제 어쩔 수 없다. 결국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을 유일한 방법은 공급을 늘려야 된다. 공급 늘리면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들도 거의 다 해제된 상태잖아요. 무장 해제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분양가 굉장히 높게 공급될 거예요. 그럼 주위의 집값들도 저 옆에 있는 아파트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인데 우리 아파트는 이 정도 해야 안 되겠나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게 일반적이었죠. 공급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공급이 하고 싶다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공급이 점점 적체되면서 270만 원 공급하겠다는 이야기, 요거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죠. 앞부분 너무 말이 많이 길어졌네요. 넘어갈게요. 매도 물량 아주 특이한 현상, 요거 말씀드리는 부분 있죠. 화요일, 수요일에 물량을 목요일, 금요일이 뛰어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그래도 요 상태로만 가도 서서히 매물이 증가하거든요. 근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요렇게 화요일에 상단을 금요일이 뛰어넘는다. 아유, 하루 좀 헷갈렸네요. 네. 요거 뛰어넘는 현상이 있죠. 수요일에 상단을 목요일, 금요일이 뛰어넘는다. 요건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고 매물이 증가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지금 이번 달 들어서 두 번째 나타나고 있어요. 두 번째. 거의 최근 한 달 상간에 두 번 혹은 세 번씩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매물 증가의 시그널이다. 정부가 집 사지 말라고, 무리해서 집 사지 말라고 시그널을 보내주듯이 이 차트 또한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도 마찬가지 이번 주 화요일에 고점을 뛰어넘었어요. 이거 돌아선 거는 아시죠? 분위기? 월세 물량도 분위기 돌아섰는 거 아시죠? 수요일에 고점을 목요일이 뛰어넘었더라. 얘도 지금 물량 증가의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도 상승 턴했어요. 작년처럼 이렇게 가빨라질 우려도 있어요. 왜? 인구가 특별히 안 늘었으니까. 오히려 부산은 인구가 1년에 1% 가까이 줄어드니까 3만 명이 부산을 떠나요. 3만 명이. 그것도 집 사야 되는 사람이 야 그거는 나중에 문제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나중에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게 10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이미 20대들이 부산을 많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부산에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집을 사주고 집값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텐데, 뭐가 있습니까? 부산 뭐가 매력이 있습니까? 대구 뭐가 매력이 있습니까? 이게 경상도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인구가 매년 1%씩 줄어드는 현상. 1000만 명의 서울 인구가 지금 940만으로 줄어들었나요? 자, 부산 아파트 거래량 84건. 지난달 거래량 벌써 동률을 이뤘습니다. 거래량 많으면 2300건까지도 바라보고 있고, 요거 현상, 명현 현상, 이렇게 간략하게 해설합니다. 해운대 아이파크 비싼 사람들은 너가 알아서 해라. 이건 분석할 필요도 없겠다. 1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은 너가 알아서 해라. 똑똑한 사람들 알아서 하고, 그 밑에 쪽으로 조금만 내려와 보면 6억 이상 아파트부터 지금 당장의 충격은 없어요. 근데 아마 10월 달부터 이제 보름 정도만 더 지나고 나면, 그래도 뒤늦게 거래량이 신고되는 게 있으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만 지나고 나면은 6억 이상 아파트들에 대한 거래가 굉장히 많이 위축될 거예요. 네가 돈이 없지 남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과거에 대출을 옥죄고 대출 총량제를 하던 그 시기에는 네 돈 없는 거 다 들통났다라고 거래량이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자, 얼마나 사람들이 돈이 많은지, 많이, 이 반은 이 빚덩어리라고 거의 보면 될 정도거든요. 집집마다 보면은, 뭐 등기부 등본 이런 것도 저는 궁금하면 몇 개 떼보기는 하는데, 근데 괜히 타이밍을 잘못 맞춰가지고, 계약했는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3개월은 지나야지 90% 정도 등기를 치니까, 그때쯤에 떼봐야 되지. 너무 마음 성급하게 떼니까 등기가 빨리 안 바뀌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대출을 냈는지 이런 데 대한 정보는 좀 찾기가 힘들긴 하겠더라고요. 자, 6억 이상 이제 거래량을 지금 이제 많이 실컷 구경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30% 정도 떨어지는 모습, 가격 크게 떨어진 것만 살피 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알아서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대충 30 암산이니까 이 정도만 써둘게요. 어제는 30이라는 숫자가 많이 보였는데, 20대가 많이 보였는데, 오늘 또 30대가 많이 보이고, 뭐, 제각각입니다. LG 메트로시티 5억까지. 예, 고점 대비 거의 40% 떨어진 이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닥 특별한 현상은 아니더라. 삼익 아파트, 연식 오래되고, 층수 높고, 이 자부담금,
삼익빛이 마냥 그 정도로 한다면 감당할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아, 좋다. 그래, 좋다. 8억까지 갔었는데, 추후에 집값이 16억까지 간다. 소득이 정체되고 있어요. 소득이 정체되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이 상황에 집값이 지 혼자 가든가요? 짜장면 값 1,000원 하던 거 2,000원 한다. 그래, 2,000원 갔다. 2,000원 하던 거 4,000원 냈다. 그래. 4,000원 하던 거 지금 막 6,000원 폈다. 8,000원 냈다.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절까지. 경제가 쭉 성장하면서, 시장에 전체적으로 돈의 양이 많아졌죠. 이게, 쪼그라드는 그런 시기. 무슨, 뭐, 또 나라에서 대단한 또 뭔가가 나와서 잘 나가면 좋죠. 잘 나가면 좋죠. 저도 집 한 개 징기고 살면서 내 집값 오르면 좋죠. 내 한 개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 띄운다고. 근데 그렇게 띄워지는 집값도 아니고. 네. 네, 30% 정도 올라가는 모습 오늘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8%. 부산은 한 26% 정도, 네. 좀 많았을 때 한 35%. 대구가 35였으니까 부산 한 33 정도 이렇게 보고, 많으면 10% 정도 반등했다. 인기 있는 아파트 20에서 30%까지 반등한 것 있어요. 어떻게 반등했느냐? 5억 했던 집값이 대략 한 3.5억으로 떨어졌다가 여기에서 한 20% 반등해서 4.1억. 내릴 때 30%, 오를 때 20%. 이 차이를 아시나요? 20% 반등해서 엄청나게 많이 반등한 것처럼 이야기하죠. 근데 이 고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20% 정도 하락이었더라. 누구는 지금 가격 고점 대비 떨어진 것에서 상승하는 부분이, 칠자 숫자 살짝 잘못 계산했네요. 4.2요. 네. 가격이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더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죠. 왜? 가격 되돌리기를 절반 정도 한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선침에는 굳이 할 필요 없겠더라. 올 초에 12월 1월 달에 굉장히 가격 낮게 산 사람들 굉장히 40% 이상 하락 나왔을 때 그 중에 상당수는 직거래였고요. 상당수는 저층이었고요. 물론 고층에 나온 것들도 아주 소수 있었어요. 아주 소수. 40% 이상 떨어지는 것에는 대다수는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 영상들 한번 돌려보시면은 그 40%가 순수하게 중개거래로 인한 것인 것보다 직거래인 비중이 더 높았다라는 사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반등의 그 무게감도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겁니다. 뒷부분 가격은 조금 지나갈게요. 건당 거래대금 좋았던 시절. 자, 좋았던 시절. 특례로 인해서 좋았던 시절. 그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건당 거래량 3,000건을 올라서지 못하고 누군가는 조정대상제 요 시절을 회상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요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거든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왜? 특례 돈이 소진되어 갈수록 이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그 와중에 정부가 뒤통수를 제대로 때려버렸습니다. 특례 풀어주고 뭐 풀어주고 할 때는 좋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정부가 돌변했어요. 6억 이상 거래량 요거 굉장히 앞으로 재밌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전체 거래 중에서 올해 있었던 거래 중에서 40%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집을 산 경우예요. 그럼 6억 이상 거래, 이 상당수 6억 이상 이 아파트들도 40%가 그거예요. 만약 400건의 거래가 일어났다. 그러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아서 사는 사람이 40%니까 400에 40% 160건. 이게 160건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래량은 다시 250건대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300건 돌파, 진정한 300건 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지금 300건을 돌파했는 이 모습이 정말 시장이 좋아지면서 순조롭게 거래량이 늘어난 것인가? 아니죠. 이거 특례 때문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뉴스에서 연일 떠들어대니까 이 거래량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은 3월달, 4월달 그때 영상 보셔도 이미 이런 것들은 시뮬레이션을 다 해놨었어요. 그 약발이 떨어지는 시기, 자, 어떤 현상을 보여줄지 정부 정책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규제 해제가, 조정적 대상 해제가 세던가요? 규제 해제가 세던가요? 돈이 세던가요? 우리 이렇게 경험했잖아요.
돈빨이 더 세더라. 돈빨이 더 세더라. 부동산 상승기에 규제 아무리 때려 박는다고 이거 효과 있던가요?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밑에서 돈이 떠받쳐 주니까 올라갔죠. 근데 지금은 이것이 돈이 위에서 압박을 하고 내려누르고 금리가 내려누르고 규제 풀어서 띄우려고 하는데 누가 힘이 더 센가요? 요거 하나의 관전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요런 자료들을, 요런 정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이번 턴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다른 턴에 또다시 투자할 때 되면은 규제를 믿을 것인가, 돈을 믿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향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월세 시장, 전세 시장 조금 반등했지만 집값 반등하니까 그 비율만큼 반등한 것이지 특별히 더 오르고 이런 거 없죠. 예. 제 댓글 남겨주시는 분 중에 항상 반대로 남겨주시는 분 계시잖아요. 일부러 야 임대차 3법 시행하면은 전세 월세 대폭 등해가지고 다 뭐 집값 다 5천정 부지로 치솟는다면서 라고 과거 정부의 발언을 비꼬아서, 과거 언론의 발언을 비꼬아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 계시죠. 반어법 쓰시는 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